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문제풀이 7, 8월 문제풀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론을 보고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용의 정의, 오늘 할 내용이 중개대상물, 공인중개사 제도, 시험에 3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용어 정의에서 1문제, 중개대상물에서 1문제, 공인중개사 제도에서 1문제에서 3문제 정도. 오늘은 가장 출제 빈도는 낮죠. 이제 다음 주부터 많이 출제가 되고요. 자, 공인중개사 법령의 구성이 있는데 여기 뭐 몇 조인지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오고요. 시험에 시행령이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 명령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이 국토교통부령입니다. 시험 지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러이러한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게 4개 지문 정도는 출제됩니다. 근데 그건 정답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나왔던 거 몇 가지 말씀드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그 다음에 실거래 가격, 신고해야 될 사항,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그리고 분사무소 설치 절차 이런 것들 대통령령입니다. 가태료 부과 기준도 대통령령입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거 시험에 나왔던 거 업무정지, 자격정지, 개별기준 국토교통부령이고요. 모든 서식 국토교통부령입니다. 모든 서식은 국토교통부령이고요. 사무소 이전 절차 국토교통부령이다. 이런 게 출제되긴 했는데 잘 모르면 그런 지문은 정답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뭐 공인중개사법의 성격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 넘어가고요. 목적은 21회 때 출제되고 지금 13년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개업공개사 등이 아니고요. 전문성 제고입니다. 공신력 제고가 아니고 공신력 제고가 아니라 전문성 제고고요.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10년 동안 안 나온 거는 크게 시험에 중요한 내용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목적이 아닌 거 8가지 적어놨는데요. 이런 것들이 말은 좋은 말이지만 명문으로 직접 법조문에 규정된 목적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용어정의가 시험에 출제되는데 용어정의 먼저 중개입니다. 중개는 반드시 중개 대상물을 알선해야 되고요. 거래 당사자 간에 알선해야 됩니다. 거래 당사자 간에 소개하는 게 아니라 무등록 중개업자가 자기가 직접 거래 당사자로 참여한 경우는 중개가 아니다. 중개행위가 아니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뿐만 아니라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게 중개이다. 따라서 중개 대상물이 아닌 권리금을 알선해도 중개가 아니고 권리금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는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약정이 있다면 많이 받아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중개대상 권리에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 저당권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죠. 우리 요약지 8페이지에 요약지 8페이지 맨 밑에 박스에 동그라미 1번에 판례 있습니다.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중개상 권리에 해당되며 그 저당권이 비록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매권 중개상 권리고요. 환매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것도 중개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환매 그 자체는 환매권자만 환매할 수 있기 때문에 환매 그 자체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요 3개는 성립에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고 이전,
양도할 때에는 중개대상권리에 해당된다.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성립인지 이전인지 아무 말 없이 나오면 상대적으로 풀어야 되겠습니다. 객관식은 5개 중에서 가장 적절한 답을 골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까지 기출문제 나왔던 것을 보면 지역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거 다 중개상권리에 해당됩니다. 그 밖의 권리, 저당권도 중개상권리에 해당한다. 하지 않는다 해서 X고요. 그 다음에 중개행위는 사실행위고요. 중개계약은 법률행위입니다. 중개계약은 법률행위다. 자, 그 다음에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우리 요약지 8페이지 맨 밑에 판례 박스 동그라미 3번에 있죠.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우리 문제풀이 책이 거의 어렵지 않습니다. 사이드에 있는 문제는 거의 배제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만 해도 충분히 90점 받을 수 있고요. 아무리 어려운 거 해도 100점 받기는 힘듭니다. 모든 과목이 100점은 나오지 않습니다. 킬러 문항 이런 게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뭐 수능도 킬러 문항을 배제시키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일부러 왜냐면 100점 나오면은 출제위원들이 잘려요. 그래서 일부러 사이드에 있는 거 한두 문제 낸다고요. 그런 거에 집착할 필요 없고 거의 80%는 해마다 나왔던 부분이 반복해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주관적이 아니고 객관적이고요. 그 다음에 중개행위는 쌍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해서 중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자, 그러면 만약에 정보망을 통해서 공동중개를 하는 경우 A 개업공개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B 개업공개사 개공이 있으면 A 개업공개사에게 매도 의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B 개업공개사에게 매수 의뢰를 했습니다. 공동중개입니다. 2명의 개업공개사가 개입됐습니다. 이런 경우 확인 설명은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만약에 갑이 매수인이고 을이 매도인이라면 확인 설명은 갑한테만 하면 되죠. 매수인한테만. 그럼 이 갑에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잘못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이 말입니다. B 개업공개사에게만 있다. A, B 둘 사람 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답은 둘 다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동중개하면 둘 다 확인설명서, 계약서에 서명 및 할인하죠. 도장 찍는 건 책임지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방 당사자로부터 한쪽으로부터만 의뢰받아도 중개행위다. 중개행위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 중개행위 아니면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 책임 없습니다. 직원이 퇴근해가지고 나이트클럽에서 부킹하다 싸움해가지고 손해 입힌 거는 사장 책임질 필요 없죠. 중개행위 아니니까. 그래서 이건 중개행위다 판례가. 그래서 이 공동중개 했다면 B만 책임 있는 게 아니라 A도 책임 있다. A는 내가 이 사람 내가 얼굴도 처음 보는데 이렇게 말해도 안 된다. 일방으로부터 의뢰받아도 공동중개라도 중개행위에 해당된다. 그러면 결국 잘못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은 공동중개에 관여한 모든 개업공개사에게 책임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중개업입니다. 중개업은 세 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의뢰, 보수, 업 세 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이다. 보수 안 받고 하면 중개업 아닙니다. 중개업이란 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입니다. 직업이 되려면 보수도 받아야 되고요. 업으로 해야 됩니다. 업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이어야 합니다. 친구, 동생, 이모, 고모에게만 중개해주고 돈 받으려면 자격증 취득할 필요 없습니다. 중개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은 개업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이어야 하는데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면 중개업이 아닌데 특정 중개대상물만을 중개를 업을 해도 중개업입니다. 모텔만, 학원 건물만, 약국만, 병원만 중개를 업을 해도 중개업이죠. 그러나 이모에게만, 고모에게만, 친구에게만
중개를 업을 해도 그건 중개업이 아닙니다. 특정인이기 때문에. 특정인한테 사기치는 거는 이게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율을 할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친구한테, 배우자한테 이런 특정인하고 하는 건 중개업이 아니다.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몇 번 하면 반복한 것이다. 뭐 예를 들면 8번 하면 반복했고 7번 하면 반복 안 했다. 이렇게 판례에 의하면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거래 규모, 횟수, 태양, 받은 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한 건당 1,000만 원 해가지고 3건 3,000만 원 받았다면 직업으로 볼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연봉 3,000만 원인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나 1년에 10건을 중개했다 하더라도 한 건 할 때마다 10,000원씩 받았다면 이 1년에 10만 원 벌었다고 그걸 중개업으로, 직업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영업을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반복 의사가 있어도 중개업입니다. 그러면 단 한 건만 했다 하더라도 간판 달고 하면, 간판이라는 것은 손님 오면 받으려고 간판 달아놓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반복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손님 오면 계속 받을 의사가 간판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가령 간판 달고 하면, 어떤 분이 다른 학원에 질문하더라고. 간판 달고 이런 말 법정 지문에, 시험 지문에 안 나오던데요. 맞습니다. 간판 달고 이런 말 나온 건 없고요. 제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반복 의사가 있다는 게 바로 간판 다는 게 반복 의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이다. 중개는 아무나 할 수 있고 중개업은 개업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다. 따라서 보수 유무와 관계없이 X입니다. 중개업은 보수 받아야 되고요. 직업으로 해야 됩니다. 공짜로 중개하는 것은 무자격자가 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돈 안 받으면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중개업은 의뢰, 보수, 업 세 가지가 들어가야 중개업이다. 근데 우연히 단 한 번 이런 말 들어가면 중개업 아니죠, 직업? 직업이 되려면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우연히 단 한 번, 어쩌다가 한 번 이런 말 들어가면 중개업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의뢰, 보수, 업 이 세 가지가 들어갔다면 중개업입니다. 중개업은 등록하고 안 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의뢰에 의해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면 중개업이 되겠습니다.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중개업이 아니다. 중개업은 세 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이다.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자격을 취득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X. 외국에서 자격증 취득해도 공인중개사 아닙니다. 미국 자격증 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 개업할 수 없습니다.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자격증 취득하면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도 자격증 따면, 우리나라에서 자격증 따면 개업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만 따면 공인중개사고, 자격증 따가지고 개업을 하면, 등록하면 개업공개사,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하면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자, 그래서 미성년자도 시험 볼 수 있다, 자격증 딸 수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에서 자격증 따도 공인중개사 아니다.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자격증 따면 공인중개사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등록을 한 자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 하면 X입니다. 자격 취득 안 하고 부칙개공은 자격증 없잖아요. 옛날 복덕방 하던 분들, 중개인들은 자격증 없어도 개업공개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냥 등록을 한 자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법인은 회사입니다.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 자격증 따가지고 등록한 자가 있고요. 자격증 없지만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종별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이 법인 중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이 있다. 특수법인은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등록을 하는데 나머지는 그 특별법에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배제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즉 자격증 없어도 중개업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수법인은. 여러분들은 이 특수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상은 자격증을 따지 않고는 개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취직은 물론 보조원으로 할 수는 있죠. 자격증 없어도. 자, 그래서 기출문제는 계속 같은 게 나오죠. 등록한 자고요. 그 다음에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부칙개공은 자격증 없어도 등록한 걸로 보죠.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X입니다. 그냥 등록한 자입니다. 자격증 없어도 부칙개공은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증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자, 그래서 상무이사든 전무이사든 실장이든 우리 현업에서 보면 보통 여자분들은 실장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요. 남자분들은 보통 부장, 최하 거의 부장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상무이사, 전무로 취직했었어요. 전무로. 전무이사든 상무이사든 자격증 있으면 소속공개사고 자격증 없으면 중개보조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그래서 모든 임원은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 확인설명서 작성할 수 있다, 없다. 모든 임원은 둘 다 X죠. 자격증 있는 임원은 작성할 수 있고 자격증 없는 임원은 작성할 수 없다. 자격증이 있으면 임원이든 사원이든 상무이사든 전무이사든 자격증이 있으면 소속공개사고 자격증 없으면 보조원이다. 이 소속공개사는 중개 업무도 할 수 있고 또는 보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조원은 중개 업무는 못하고 보조만 할 수 있죠. 차이점이. 이게 중개 업무입니다. 1번이 중개 업무. 중개 업무를 국토부 유권 해석에 의하면 소속공개사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중개 업무를 수행했으면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및입니다. 및.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계약서와 확인설명서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그리고 개공, 소공은 서명 및 날인, 인장 등록 해야 됩니다. 보조원은 인장 등록 의무 없고 서명 및 날인 의무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란 법인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말한다. 회사에 취직한 경우만 말한다. 부칙개공한테 취직해도 되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에게 취직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법인의 사원이라고 했을 때 이때 사원은 한 명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하기 때문에 주식회사 임원하고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임원이든 사원이든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했으면 소속공개사 아니다가 아니라 이다. 그래서 틀렸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라도 자격증이 있으면 소속공개사고 없으면 보조원이다. 자, 그 다음에 보조원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보조원이라고 합니다. 소공과 차이점은 자격증 있고 없고 그 다음에 중개 업무 할 수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고요. 보조할 수 있는 점은 똑같습니다. 보조원이나 소속공개사 모두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보조원은 중개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확인설명, 확인설명서 작성, 계약서 작성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보겠습니다. 보조원이란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 확인설명서 작성과 같은 중개 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확인설명 의무를 부담하는 게 아니라 확인설명하면 안 됩니다. 보조원은 아예. 그 다음에 확인설명 의무가 있다. 의무 없고요.
확인 설명하면 안 된다. 보조원은 중개 업무니까 중개 업무는 하면 안 된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 1페이지인가요? (1페이지) 1번입니다. 1페이지 1번 문제입니다. 1페이지 1번 문제. 외국서 자격 취득한 자는 공인중개사 아니다. 맞습니다. 2번은 모든 개공은 배업 후 다시 등록할 수 있다. 부칙 개공 안 되죠? 부칙 개공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는 주관적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중개 완성 전에는 계약서 작성 교부하면 안 됩니다. 행정사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중개 완성된 때 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야 됩니다. 5번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적절히 규율한다 이런 말 없습니다. 1페이지 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페이지 3번 문제입니다. 2페이지 3번 문제인데요. 틀린 것입니다. 용어정의. 중개란 1번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개업공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등록을 한 자고요. 3번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4번이 답이네요. 법인의 임원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소속공개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했는데 해당됩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상무이사든 전무이사든 실장이든 부장이든 자격증이 있으면 소속공개사고 자격증 없으면 보조원이다.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5번 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개업공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그렇습니다. 소공과 보조원 차이점. 자격증 소공은 있고 보조원은 없고요. 소공은 중개업무 할 수 있는데 보조원은 중개업무는 못하고 둘 다 보조할 수 있는 점은 똑같습니다. 자, 다음은 4번 문제입니다. 2페이지 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옳은 것입니다. 자격을 취득하고 이 말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X죠. 공인중개사는 그냥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는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부칙개공은 공인중개사 아니죠? 그래서 틀렸고 3번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중개 업무는 수행할 수 없다. 보조원은 중개 업무는 수행 못한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소속공개사는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현장 안내 및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X입니다. 보조할 수도 있다 하면 맞는데 이렇게 용정 정의하는 건 X라고 봐야 되겠죠. 중개 업무라는 말 빠졌기 때문에 이거는 보조원에 대한 용어 정의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번 문제입니다. 3페이지 6번 문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소속공개사는 그의 개업공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 예, 소속공개사는 보조도 할 수 있고 중개업무도 할 수 있습니다. 환매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것도 중개고 환매권도 중개상 권리입니다. 그러나 환매 그 자체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습니다. 환매라는 건 다시 사는 게 환매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컨설팅에 부수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중개업이 아니다 했는데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이게 뭐냐면 무등록 중개업자가 적발됐는데 검사가 수사하니까 너 무등록 중개업 했지 하니까 아니요, 저는 컨설팅 위주로만 하고 중개는 몇 건 안 했는데요, 이렇게 한 거예요. 어쨌든 몇 건은 안 했지만 그래도 한 건만 한 건 아니잖아, 몇 건 하긴 했잖아 이러니까 조금 했는데요. 그 조금 여러 번 했으면, 직업적으로 했으면 그건 중개업이고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 무조건 증거 없으면 검찰에 잡혀가면 한 건 처음 딱 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한 건만 딱 했다면 중개업 아니죠. 근데 반복적으로 몇 건 직업적으로 했으면 중개업에 해당된다.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자격 취득 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개업공개사 아니다. 맞습니다. 저는 자격증 취득했지만 개업도 안 하고 취직도 안 했기 때문에 개공도 아니고 소공도 아닙니다. 5번 보조원이 개업공개사를 대신하여 특정 중개업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거래계약서에 보조원을 개업공개사로 기재해서는 아니 된다. 5번 판례입니다. 이게 서울 은평 뉴타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은평 뉴타운 부지에 단독주택을 40억에 거래를 알선하고 3억을 받기로 했습니다. 보조원이. 근데 아마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3억을 받으면 사장한테 몇 % 떼줘야 되겠죠. 반반 나눠 먹거나 아마 이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욕심이 생기니까 사장 몰래 그냥 계약서 출력해가지고 커피숍에서 만나서 계약서 작성했어요. 도장 찍었어요. 그러면 중개사무소에서 출력하면 개업공개사 이름 적는欄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사장 도장이 없으니까 자기 이름 적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도장 찍은 거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3억 준다고 해놓고 그 손님이 너 때문에 세금 계산 잘못됐다. 지금 세금이 1억이나 더 나왔다. 네가 나온다는 것보다. 그래서 1억 빼고 2억만 주겠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보조원이 안 된다. 3억 준다고 했으면 다 달라 해가지고 결국 대법원까지 소송 간 거예요. 그 대법원에서 무등록 이 개업공개사가 아닌데 개업공개사에다 이름을 적은 건 무등록 중개업자가 명백하고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수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한 푼도 줄 필요 없다라고 나왔어요.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수 못 받죠? 보조원이 개업공개사라고 계약서 이름 적었으니까 무등록 중개업자라고요. 그래서 보수 한 푼도 못 받는다. 차라리 사장한테 보고했으면 법정 보수만 해도 40억이면 0.9%였어요. 그 당시. 그러면 4, 9, 36, 3,600만 원. 양쪽 다 받으면 7,200만 원 받을 수 있는 것을 한 푼도 못 받았고요. 차라리 욕심 안 내고 그냥 3억 준다고 했는데 뭐 1억이라도 준다고 했으면 무조건 받았어야 되겠죠. 근데 더 받으려고 하다가 한 푼도 못 받은. 무식하면 용감하죠. 그래서 배워야 알아야 된다고요. 알면 이렇게 겁이 나서 이런 말 못하죠. 자격증을 땄으면 더 달라는 소리 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현업을 할 때 손님들이 제가 그냥 완전히 현업만 한 게 아니라 강의도 하면서 강의를 줄이고 이제 현업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손님들이든 다른 공동중개하는 개업공개사들이 원하는 대로 100% 다 들어줬어요. 맨날 싸우면 미는 늘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100% 다 들어주고 손해보니까 분쟁은 안 생기긴 하더라고요. 근데 맨날 손해보면 또 완전히 호구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업으로 하려면 싸워야 됩니다. 투쟁하고 싸우고 제가 옆에 하는 사람들 보니까 여자분들 2년 전하고 싸우다가 오전에 싸우다가 오후에 언니 물건 있어 하고 또 전화해요. 공동중개하자면서. 그렇게 돌변할 수 있어야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번 미우면 죽을 때까지 영원히 밉다 이러면 중개업 잘하기 힘들어요.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이게 사업을 하려면 탄력적 사고를 해야 되고요. 수시로 바뀔 수 있어야 돈은 많이 벌더라고요. 자, 9번입니다. 9번 4페이지 9번 우리 문제풀이 책 4페이지 9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1번 다른 사람의 을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를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 중개업이다. 업으로 하니까 중개업이죠. 요약지 8페이지 그 판례 맨 밑에 박스 맨 위에 있습니다.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그 밖의 권리,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되며
그 저당권이 비록 금전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도 아니다. 그래서 2번도 달리 볼 것도 아니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중개행위는 사실행위고 중개계약은 법률행위이다. 4번이 틀렸네요. 중개행위에 해당되는 여부는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주관적이 주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주관적입니다. 즉 개업공개사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객관적, 고객, 손님 입장에서 바라본다고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판례가 뭐냐면 손님이 실장한테 계약금 중도금을 맡겨놨는데 실장이 떼먹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 사장 보고 책임지라고 하니까 사장이 내가 지금 보고 돈 떠먹으라고 시켰냐. 자식도 내 맘대로 못하는 세상에 진짜 자식도 이제 나이 먹으니까 내 맘대로 못하겠더라고요. 아들이 어제 저녁 늦게 이제 직장 다니는데 전화 와가지고 무섭더라고. 갑자기 전화 오는 것도 무서워요. 문자 오는 것도. 뭐 통화할 수 있냐고 문자 오길래 물어보니까 차 사는 거 다 정해놓고 뭐 때문에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뭐 렌트하는 게 좋을까 차 사는 게 좋을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뭐 제가 결정권이 있는 줄 알 때만 다 정해놓고 그냥 통보를 해주는 걸 갖다가 그래도 뭐 다른 사고 난 건 아니니까 자식들이 전화 오니까 무섭더라고요. 평소 맨날 전화 오면 모르겠는데 안 오다가 갑자기 뭐 한 열흘 만에 뭐 연락 오면 무서워요. 어쨌든 그래서 자식도 마음대로 못하지만 이거는 객관적으로 손님 입장에서 손님은 그 실장이 평소 친분이 있어서 맡긴 게 아니라 중개사무소 간판 보고 중개사무소 근무하기니까 맡긴 거다. 그래서 사장이 이거는 중개 업무임으로 책임져야 된다. 손님 입장에서 본다면. 옛날에는 이런 일이 많았었어요. 현금을 중개사무소에 그 매도인한테 주라고 맡겨놓고 이렇게 했어요. 매수인들이 직접 만나기 힘들고 하니까. 근데 요즘은 이런 일 거의 없죠. 통장으로 다 입금시키죠. 옛날에는 통장거래, 뭐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았고 무통장 입금시키고 이런 건 잘 못했어요. 옛날에는. 요즘은 뭐 휴대폰, 스마트폰 뱅킹도 다 되고 하지만 자 어쨌든 그래서 중개행위에 해당되는 여부는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아까 5번은 했죠. 쌍방당사자로 의뢰받는 단독중개뿐만 아니라 공동중개도 중개행위에 해당된다. 그래서 공동중개에 여러 명이 관여됐다면 그 손해가 발생하면 공동중개에 참여한 모든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10번 문제입니다. 5페이지 10번. 자, 용어정의와 관련해서 옳은 것입니다. 저당권 양도를 알선하는 것도 중개행위에 해당합니다. 기출문제들을 보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 짜증날 정도로 반복되는 거 이게 익숙해져야 됩니다. 새롭고 신선하고 충격적인 문제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우연히 단 한 번 이렇게 하면 중개업 아니라고 했죠.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외국에서 자격증 취득하면 공인중개사 아니다.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자격 취득하면 공인중개사이다. 만, 뿐, 하나여, 절대로 이런 말 들어가면 거의 80%는 X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회사에 취직할 수도 있고 개인 밑에 취직할 수도 있고 부칙개국 밑에 취직할 수도 있죠. 종별이 3개라고 했습니다. 회사의 법인에 소속된 경우만 말한다. X. 자, 그 다음에 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인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지 확인 설명 의무 부담한다 해서 X죠. 확인 설명은 하면 안 됩니다. 보조원은 아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중개대상물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내드린 10문제 미리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